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투TV 애독자 여러분, 오늘 2시에 재야정치 주석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뭐 약간 어젯밤까지 눈이 오다가 뭐 진눈깨비가 오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날씨 마냥 지금 전국도 아주 눈아프게 빠르게 돌아가고 또 커다란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편하게 이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시에 지속교회 재야정치 시작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제안 설명드리는 이슈 카테고리 3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의 백기든 이재명, 두 번째는요 김경률 불출마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거든요. 센슈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또 여러 취재들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률 불출마, 한동훈 속내는, 세 번째 최측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출마의 극대노. 요거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이 오늘 위원장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이제 짧게 스탠딩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한번 여러분과 풀어보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오늘도 우리 늘 아투TV에서 스패너로 활동해 주시는 박경현님 감사드립니다. 박경현님도 계시고 세 분이 계시죠. 지금은 박경현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스패너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현님, 경한님, 그 다음에 또 있죠. 도희님, 이렇게 세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쁘신지 경현님만 오셨네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제부터는 짧게 딱딱딱 시간에 맞춰서 문재인의 백기든 이재명, 김경률 불출마, 한동훈과 합작품일까 아닐까. 셋째,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그것도 검찰 시절부터 함께 데리고 다녔던 최측근들이 양지 출마에 어떤 입장, 이렇게 3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재인의 백기든 이재명,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요거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그제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신 것처럼요. 이재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다음 날 광주에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병립형 선거제를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합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센슈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결국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즉 그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붙이든 뭐가 어떻든 간에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이걸 일관되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선 틀렸죠. 결과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틀리게 된 것만큼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입장을 돌변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요거죠. 두 번째는 이거고요. 이렇게 진단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모두가 아마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센슈TV에서는 일관되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입장을 병립형으로 가져가는 건 왜 가져갈까 할 때 과거 수십 년 전통의 DJ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민주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DJ, 노무현,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 이거를 완전히 페인트 빨갛게 칠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황골 탈퇴시키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는 그럼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은 뭐냐? 한마디로요.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회 밖에서는 좌파 진지, 즉 국회 아니냐 바뀌냐를 합쳐서 원내외를 통틀은 좌파 연합 세력으로서의 민주당, 이거를 버리고 이재명 중심의 정당, 단일 정당, 단일 전선, 이거를 하겠다라고 센슈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병립형으로 가는 그 이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반대로 자, 병립형을 폐기하고 연동제, 준연동제를 입장을 바꾼 이재명의 입장 뭐라고 보십니까? 자, 들어갑니다. 먼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문재인과 그날 단독을 한 30분간 만났다고 하는데요. 단독 회담 30분입니다. 30분이면 대단히 많은 긴 시간이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합니다. 다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사전에 이재명이 내려올 때는 당연히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문제를 갖고 조율하느냐, 대화를 할 거냐라는 것에서 미리 사전에 이제 조율이 됐겠죠. 주제에 대해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현행 입장을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폐기 연동형으로 바꾼 겁니다. 자, 하나, 두 가지인데요. 하나, 민주당이 이재명 입장에서 자, 비례 의석을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소 좌파 정당들에게. 그런데 한 석이라도 더 내가 공천 주고 내가 비례대표제를 가져와야지, 비례의원을 가져와야지 다음 22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두 번째, 무엇보다 친이대를 전격적으로 22대 총선 국회에서 배치함으로 인해 호위무사,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등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대선까지 과정에서 철저한 호위무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석이라도 군소 좌파 정당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뀐 겁니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뭐냐 하면 이 비례의석을 양보하더라도 늘 센슈에서 얘기했듯이 좌파 대연합 결성으로, 좌파 대연합 구축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바꾼 겁니다. 이거는요, 국회가 있고 국회 밖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국회 밖 좌파의 모두의 연합으로 대연합으로 전선으로 가자. 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다시 한번 총선 전략으로 살리고 끄집어내고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그 연합을 하고자 하면 그 연합의 고리로 뭐냐? 뭔가 연합을 하려면 연합을 걸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리로 일관되게 국회 밖에 범좌파 진영에서 요구한 준연동제 제도를 취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 국회 밖에서의 좌파라고 하는 건요, 자, 사회단체 또 의석수가 있는 좌파 정당, 의석수가 없는 정당 뿐만 아니라 이 정치단체 모든 또 좌파 원로 할 것 없이 수십 년간 1980년대 이래로 이 한국 사회를 좌파와 편향으로 몰고 갔던 모든 세력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재명에게 연동형을 받으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 활용 정점이 마지막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바로 엊그제 마지막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끝까지 안 들어주다 전략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바꾼데 이 고리로 준연동제라는 고리를 걸어야 국회 밖 국회 안 할 것 없이 범좌파 연합의 전선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 이재명이 그냥 그걸 덥석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워낙 잔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잔머리를 굴렸던 거죠. 실제 의석수를 따져본 겁니다. 자, 하나,
둘, 과연 몇 개를 할 수 있지? 일일이 따져보는 거죠. 그게 지난 엊그제 문재인과의 이 비공개 회담 또 만남 전에 이미 내부 측근들과 통해서 비밀리에 표 계산대를 전부 했던 겁니다. 의석수들을 일일이. 그렇지 않고서 갈 수 있는 그 이재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재인과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비례의원을 실제 어느 정도 표 계산을 하면서 준연동 형제를 그냥 이대로 유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최소 한 4~5석 정도, 많게는 6~7석 정도는 비례를 포기하고 좌파 쪽에 양보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례의원들을 작게는 한 4석, 많게는 뭐 한 6~7석을 양보하더라도 보세요. 이런 것들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는 선거는 비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역구에서 이걸 고리로 좌파 지역구 후보 가운데서도 좌파 연합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전략이 이어지는 거죠. 비례에서만이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도 단일 후보 전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만 1%, 2% 대선 때도 좌파 후보들은 좌파 대통령 후보는 한 3%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거든요. 미니멈 3%, 많으면 7% 이렇게까지 가져갑니다. 이러한 군소 후보 난립으로 인해서 어차피 군소 후보 난립은 대부분 이제 좌파들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도권 121석 중에 상당수 절반이 이런 표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좌파 단일 후보를 내는 것. 민주당 후보가 나가고 그다음에 좌파들이 양보하고. 왜? 비례에서는 양보했으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지역구에서 실제 단일 후보를 통해서 이번 총선이 인물 대결로 가면 크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겠네 라는 선거 전략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문재인과 전격적으로 이번에 연동형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첫째 입장을 바꾼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고 언론에서 분석하지 않는 숨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자,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완전한 개딸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 것, 이것을 이재명 이제 당의 색깔을 바꾸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당내 수십 년의 뿌리를 갖고 왔던 좌파들과 타협을 통해서 그냥 연합정당의 성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일 공격받고 있는 친문 대표 세력들 중에 뭐 임종석이라든지 또는 뭐 노영민, 그죠? 이러한 문재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그중에 윤영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다양한 세력이 이제 친문 세력들이죠. 아마 이 중에 기존에 친문 세력에 대한 숙청과 공천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숙청시키는 건데, 그리고 친 이재명 세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전술에서도 공천 전술에도 진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중에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공천 숙청 당하고 이게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숨은 것. 자, 두 번째 언론에 나오지 않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30분의 밀담에 숨은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흔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은 성격이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성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격은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대단히 중차대한 시기거든요. 내년 22대, 올해 이번 22대 총선 끝난 후에 국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면 지금 구체적인 요구는 문재인이 안 할 거야. 대충 얘기할 거야. 이랬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문재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부산 영남권에 부울경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이번에 나오는데, 문재인의 얘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나오는데 이들도 잘 공천을 해서 부산 부울경 잘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좋은 인재들이 나온다라고 문재인이 얘기했어요. 일일이 지역구를 보는 거죠, 문재인이. 이건 언론에 드러난 얘기. 그럼 드러나지 않은 얘기가 없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얘기가? 센슈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재명이 입장을 바꾼 드러난 이유와 선거 전략, 그다음에 숨은 이유. 두 번째는 센슈가 분석하기엔 문재인이 이번 총선에서 이걸 통해서 뭐 일당이 되든, 그렇죠? 총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두 가지, 차기 대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나서는 걸 문재인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눈앞에 총선이 중요하지 않다.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문재인이. 그래야 지금 당신에게 연동형을 제기하고 있는 범좌파, 당 밖에까지, 시민단체니 뭐 정치단체니 원론이 모든 거 다 합쳐 당 밖에서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동형을 받아야 되고, 결국 당신이 민주당의 대표 주자로 가는 거 오케이, 인정. 이게 확인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세력들을 이재명이 치고자 하는 거는 언제든지 대권 가도에 이재명을 넘어서는 친문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거든요. 아니 뭐 임종석이라고 대권 후보 안 나가겠습니까? 조국은 원래 대권 후보로 나갔다가 이제 조민 딸아들 때문에 아웃됐지만 대권 나갈 수 있는 세력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있죠. 경남지사 출신, 물론 사면 복권 문제가 남아있지만 언제 친문 세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차기 대권. 여기서 끊임없이 대권 주자들을 쳐내고 고립시키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재인이 친문 세력 내부에 문재인이 인정하고 용인한 겁니다. 이게 숨은 입장. 세 번째, 총선이 끝나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들이 곳곳에서 저지른 부패, 불법 선거에 대해서, 불법 부패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으로 결국은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다고 쳐보세요. 이제 검찰 수사는, 그렇죠, 물 만나 물고기 마냥 쫙 그냥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검찰 내부든 사법부 재판, 사법부 내부든 검찰이든 이 판사 쪽이든 아마 좌파 세력들이 더 고립되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좌편향된 판검사 더 고립되고 이제 검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나가겠죠.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수사, 이 모든 수사들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것에 대해 전면 함께 대응한다는 게 이번에 미략입니다. 왜? 이재명 수사도 있고 문재인 수사도 있죠. 둘 다 똑같이 검찰의 칼끝을 막고 있는 겁니다. 김혜경 법카 같은 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재명의 재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 국정운영, 이것에 대해 내부 단일 전선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대응하자. 이러한 미략이 숨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던, 이게 센슈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좌파, 여기에 이번에 만들 이 좌파들의 대연합 위성정당에 조국과 송영기는 도대체 참여하는 거야, 마는 거야? 요게 남은 거죠. 조국과 송영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미리 센슈가 돗자리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좌파 위성정당은 민주당만의 정당도 아니고 이 좌파들만의 정당도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뭐냐? 민주당은 손을 떼고 사실은 좌파들이 밖에서 만드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일이 여기서 민주당이 합의할 건 딱 뭐가 있느냐? 요것만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모델인데 그때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요때 지금 합의할 거는 좌파들, 지금 좌파 군소정당 또 이쪽 좌파 진지들과 민주당이 합의할 거는 의석수를 얼마나 공유할 건가? 너희들에게 몇 개를 줄 건가? 또
1357 홀수 순서로 줄 거야? 짝수 순서로 줄 거야? 비례대표를 10번까지 줄 거야? 좌파들에게 15번까지 줄 거야? 이것만 이제 의논이 남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당까지 참여시킬 건가? 이거는 민주당이 크게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왜냐하면 이 바깥에 지금 좌파 정당들은 자기들끼리 논의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에 드디어 조국과 송영길이 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거고요. 센슈가 듣는 정보로는. 그러면 거기서 논의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감나라 대추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비례의석을 몇 석까지 줄 건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바깥의 군소, 이 좌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바깥에서 전략을 짠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국과 송영길이 자기들 내부에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송영길은 빼고 조국만 참여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재인이 베끼든 이재명 그 입장을 바꾼 겉으로 드러난 선거 전략 이후 숨은 물밑에 그들이 공개하진 입장을 바꾼 숨은 이유 이상 세 가지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남은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은 뭐냐. 이럴 때 바로 이번에 좌파 연합정당이 국민의힘에 이 연동형 좌파 연합정당이 국민의힘에 불리할 건가 유리할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 어떨 건가 이게 남은 문제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있는 제3지대 정당들 있죠. 이준석과 이낙연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이번 선거에서 작게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22대 이제 총선 끝난 후에 국회가 구성되면요. 바로 엊그저께까지 21대까지 있었던 국회 상황보다 더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고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21대는 유도 아닌 전면적인 전쟁이 22대 국회에서 벌어질 겁니다. 이러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좌파 연합정당의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이 전체 범좌파 연합을 만들어 반윤석열 정권 투쟁이 더 가열차고 말할 대로 저들의 표현대로면 가열차고 격렬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준석과 이낙연 제3지대 신당에게도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택은 이재명의 선택은 별로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 내용은 센슈TV에서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 김경률 불출마 한동훈 속내는 두 번째 토픽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떨림 국힘이 의석을 한 200석 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이야 정말 리플 소리떨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된다고 보세요? 200석? 여러분 생각에 200석 된다고 보십니까? 드디어 스패너로도 우리 경아님 들어오셨네요. 오늘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형이 뭐 그런 게 뭐 필요해요. 소떨림은 그냥 일반 그 소시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댓글. 김영희님 총선 꼭 승리 윤석열 정부 국민과 나라가 살 수 있어요. 맞는데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총선 승리 쉽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없애는 것도 지금 비례대표 없애고 싶어도 일당이 다수당이 아니면 비례대표를 없앨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꼭지 김경률 불출마 한동훈 속내는 이거는 센슈가 조금 취재한 것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지금 김경률 불출마에 관련해서 지금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 있죠.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나 또 기자들, 언론의 분석은 몇 가지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축약된 건데 이렇죠. 하나는 자 김경률 왜 불출마했을까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그죠? 이 파우치 이 명품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명품백이라는 명품은 명품이고 백은 백인데 근데 이제 백이 파우치죠. 디올 백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그 발언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있게 만든 원인 제공자 장본인.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서 수습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수습된 건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예, 전면적으로 함께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선거는 폭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까지 폭망하게 됩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하든 두 분이 마음을 내서 또 신뢰하는 관계잖아요. 누구보다 눈을 감고 이렇게 이 방구석에 들어 누워도 눈만 감아도 한동훈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어떤 화합을 위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이게 첫 번째 분석이고 두 번째 분석이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예, 차담도 벌써 2시간 이상 만났고 차담한 것도 뭐 한 40분 가까이 차담을 했죠. 그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니까 그런 또 회동과 또 차담을 통해서 국권에게 땅이 굳으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이게 결정됐을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이죠. 세 번째,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실제 마포을 자체에 지난번 이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당장 지난주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가 그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들 당에 원서 서류 접수 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요일 통해서 오늘부터 이미 일요일부터 센슈가 파악하기는 오늘까지 계속 제출했던 서류 점검 일요일날 다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부적합자들은 이미 다 걸러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다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부적격 적격자들 당신들은 공천 신청 자격이 없어 하는 게 이 서류로 다 나오거든요. 요거를 변호사들이 지금 다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쯤에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 화, 수. 자, 수요일 이때까지 부적격자 발표하고 지금 다 발표합니다. 요게 이번 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면접에 들어가는데 면접 전까지 이번 주 목, 금, 토 뭐 요때 전략 지역 그다음에 우선 추천 지역 요게 발표가 될 겁니다. 경선 지역은 아마 저 뒤쪽에서 발표될 거고 지금 이렇게 공천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세력 지금 뭐 세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의도판이나 정가에선 한동훈이 밀어주는 뭐가 있지 않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공천에 대한 사천 논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국민의힘 내부나 이 자유우파 내부도 이 프레임에 같이 얹혀서 뭔가 한동훈이 사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한동훈의 사천 논란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천에 개입한다. 이것도 같이 엮여져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좌파들의 프레임에는 공천 프레임에 이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한동훈의 사천 논란의 제1호 김경률 스스로 공천에 공정한 경쟁, 이기는 경쟁. 그렇죠? 이걸 위해서 김경률이 이제 사퇴했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게 언론에 나온 얘기죠. 센슈가 조금 취재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센슈의 의문 하나. 김경률이
마포를 사퇴한 것, 그리고 비대위원은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과 사전에 논의했나? 두 사람의 합작품인가? 자, 둘째, 김경률은 왜 마포는 불출마하고, 그렇죠? 비대위원은 계속하나? 이 두 가지. 이게 센슈의 의문입니다. 센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우리 아투TV를 지금 직접 이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죠. 녹화 방송을. 여러분 생각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다 댓글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김경률 마포 불출마는, 김경률이 정청래와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원희룡의 개양을 해 여론조사하고 정청래와 김경률의 여론조사하고 비교해보면 김경률이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보다 한 2%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김경률이 아직 공식적으로 거기 가서 출마 선언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싸워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험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마찬가지로 원희룡 지사도 지금 개항을 해서 저 정도 여론조사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기면 근소하게 센슈가 돗자리 갑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기면 개항을 해서 근소하게 이기고 이길 수 있고요. 저도 근소하게 질 겁니다. 김경률은 선거에 질 거니까 안 나갈 거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김경률은 저도 좋아. 정청래와 장렬하게 싸워서 전사한 김경률, 이거는 보수 우파 내부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도 이재명에게 떨어진다고 원희룡 지사의 험지를 통해서 자기 희생정신이잖아요. 당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당대표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또 열쇠가 또 있는 겁니다. 원 지사의 희생정신으로 당에서 원희룡 됐다. 우리 당대표로 당신이 해. 이렇게도 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둘 다 원희룡, 김경률 다 저도 남는 장사다. 이게 센슈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론 들어가면, 자, 댓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김경률의 이번 마포 불출마는 한동훈 위원장과 합작품이다, 아니다, 모른다. 세 가지 중에서 댓글 올려주십시오. 한동훈 장관과 합작품이면 합작품 또는 합작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니야, 그냥 김경률 혼자서 한 거야. 아니다. 그냥 세 글자. 그 다음 모르시는 분은요, 헷갈린다, 모른다, 궁금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써주십시오. 자, 댓글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센슈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선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뭘 좀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그냥 막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뭘 좀 하나 줘야죠. 그게 뭐라고요? 댓글 들어갑니다. 댓글이 몇 개 없다. 그러면 제가 뭐 취재한 거 오늘 퉁치고 얘기 안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자, 400. 한동훈과 합작품. 자, 이뭉희님, 모른다, 헷갈린다, 다 줬어. 모른다. 이경주 합작품, 이미미 합작품, 소리뜰 합작. 오, 맞네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김길벗 합작. 헨리송 합작. 오, 문미워, 모릅니다. 스마일, 아니다. 아니다가 또 있네. 예. 지읒시읒 디그님, 김경률 비겁 합작. 비겁은 뭐 나중에 말씀하시고, 대부분 스마일, 아니다는 스마일, 샬롬, 화이트골드 아니다. 그고요. 홍정표 합작, 빛나는 별 합작, 김규리 아리송하네요. 밖에야 모르겠다. 김종숙 쭉쭉 올려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헨리성님, 김경률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뭉이 모르지만 한비대위 믿는다. 좋습니다. 쪼꼬마 합작, 룰룰님 합작, 강태공 컨트롤이, 그거 알고, 여러분 컨트롤은, 김경률 컨트롤, 센슈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컨트롤 안 된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다 할 사람은 합니다. 오영원 아니다. 좋습니다. 헨리성 586 청산의 경률이 필요. 설마 한동훈 위원장 몰래 그래 말이 되나요? 소리뜰님.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위원장 몰래 김경률 혼자서 그냥
이 불출마 선언이 말이 되나요? 그렇죠.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두 사람이 의논을 하고 했던 합작품이냐 아니냐, 이게 김성경님 합작인지 아닌지 안 궁금, 정청래만 잡으면 돼. 예, 그런데 일단 정청래 잡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김경래 불출마 선언으로 없습니다. 최종국 합작은 아닐 것이다. 자, 센슈의 취재 결과 말씀드립니다. 취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이 했던 발언, 그것 이전에, 이미 그 발언 나오기 이전에 김경률, 예, 지금 회계사가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비대위원을 받았을 때, 요청받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들어갈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갈 건가 말 건가. 왜냐하면 평생 이 친구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또 참여연대 하면 여러분 좌파의 4개 조직, 대표 조직,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경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민노총, 전교조, 그다음에 모든 간첩 사건에 다 들어가서 변호하고 있는 민변, 그다음에 참여연대. 이게 4개 조직이 좌파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쪽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 예, 종북 주사파 중에 주사파죠. 대다수. 이런데 이 참여연대의 김경률, 이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딱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또 하나, 이 사람이 좌파 쪽에 활동했으니까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자 1월 달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갑자기 좌파 사상이 사라지고 우파 사상으로 바뀌고 우파 활동을 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센슈의 취재로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들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했죠. 그런데 결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면은요, 대부분 뭘 하냐면 출마를 하게 돼요. 출마를 권유받습니다. 또 하나, 당의 혁신위원으로 들어오죠. 그럼 혁신위원으로 들어올 때, 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냐, 혁신위원으로 들어오냐 하면 대부분 출마를 전제로 하거나 출마를 권유받습니다. 근데 안 그런 데도 있죠. 윤리위원으로 들어오는 거. 당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윤리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혁신위원과 비대위원은 출마를 권유받습니다. 그래서 김경률이 만약에 들어갈 때 이런 출마를 권유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같이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 좌파 출신이니까 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렇죠? 쭉 제가 좀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쭉 취재를 해봤죠. 제가 뭐 기자도 아니지만 알아봤죠. 김경률은 저보다는 밑에 세대입니다.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아래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권고도, 본인은 출마 생각이 원래 없습니다. 김경률은 정치인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정치할 사람이. 편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김경률은. 그런데 만약에 출마를 또 제안받으면 출마할 수도 있죠. 뭐 이 세상에 누구는 출마 꼭 할 수 있고 누구는 출마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이 국회의원 얼마나 됩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국회의원 급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이 다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김경률은 출마를 권유하면 출마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한테 좌파는 좌파가 잡는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영입했고 김경률을 영입하면서 부탁했던 말, 당신 와서 역할을 해달라. 이게 제가 취재한 거로는 철저하게 좌파를 잡거나 또는 좌파 진주로 구축된 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치권 밖의 좌파들도 있잖아요. 이들의 내로남불, 불법, 이걸 철저하게 전문가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분석해달라. 그리고 이들을 좌파를 잡아달라. 이게 김경률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공인회계사가 얘기할 땐 이래요. 자기가 어디 유튜브 나가거나 어디 또 나가서 활동할 때 자기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언론에 나오질 않는데요. 언론에 안 나온다고. 그걸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좌파의 내로남불과 불법을 까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론이 이걸 키워주지 않으니까. 그래. 그 내부에 논의그룹이 있는데 그래. 들어가서 거기서 조지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좌파를 조지자. 좌파의 공격수가 김경률의 영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출마까지 생각 안 했죠. 근데 공격수 역할을 출마를 권유받고 마포의 출마를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 내가 출마를 할 건가 또는 이제 이번에 불출마 선언 하기 전에요. 출마를 할 건가 아니면 비대위원을 할 건가 둘 다 할 건가. 어차피 출마하면 비대위원 그만둬야 되니까 둘 다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이미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미 비대위원으로 남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던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먼저 1순위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거의 연장에 불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냥 후보 한 사람으로서 전체 300명 중에 1명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비대위원을 하게 되면 계속 좌파를 공격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유한 역할, 이걸 뒷받침하면서 계속 한동훈의 호위무사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김경률, 한동훈의 호위무사. 뭐 둘이 친하니까 호위무사가 아니라 좌파를 공격하고 좌파를 전면적으로 그야말로 청산시키려는 한동훈의 기본 시대 정신을 뒷받침하면서 홍위병으로 나가는 게 바로 김경률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출마보다 더 중요해요. 국회로 들어가는 것보다 비대위원이 더 나아요. 이게 이번에 김경률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과 합작품이냐 비대위원장과 합작품이냐 아니냐, 이건 여러분에게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꼭지 토픽 들어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출마의 극대노. 예, 지금 보이시는 분 보이시죠? 누굽니까? 한 사람은 주진우, 정확히 자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이고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입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공공기관의 사장들도 보는 경영진, 뭐 감사 이런 사람 다 보내죠. 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지금 밖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번에 출마한다고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원성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원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기 중인데요. 자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 세력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나가 있는 세력들이 문재인 세력들이 한 40% 나갔고 지금도 안 나간 세력들이 한 60%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자리를 못 가니까 이원모 저 대통령 인사비서관에게 계속 막 불평불만을 다 쏟아냈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주진우 부산 해운대 갑 출마, 이원모 서울 강남을 출마. 예. 윤석열 대통령 최종적으로 이렇습니다. 강남은 박진과 현재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두 사람이 지금 강남 출마해서 공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 이원모와 외교부 장관 박진, 그 다음에 주진우 대통령 법률비서관, 해운대 저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하태경 의원이 있었던 부산에서도 양지 중에 양지가 해운대갑입니다.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이 공천 신청을 토요일 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날 끝났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자 이틀 지났습니다. 공천 신청을 토요일 날 딱 접수가 끝나면서 요게 전체적인 여러분도 보셨지만 언론의 모든 명단이 다 발표가 됐고요. 기자들한테 뿌려졌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도 당연히 보고가 됐죠. 대통령실에서도 전체적으로 누가 공천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쭉 리스트를 다 보고 대통령이 노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노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두 가지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불편한 심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대노했다고 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그 내용이 좀 흘러나오고 있죠. 물론 어디에 신청을 하느냐는 그 자유민주 체제에서 누구나 또 자유민주 정당에서 누구나 정치적 자유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의 그 출마 이 분위기는 역대와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상황에서의 출마가 그 총선 출마가 굉장히 달라요. 이번은요, 행정관들, 보통 출마하면 수석, 비서관급이 보통은 해요. 대부분 수석이 하죠. 비서관도 얼마 없습니다. 그게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그 다음에 또 장차관들 있잖아요. 그 장관들이 출마를 하죠. 차관도 뭐 많지는 않지만 차관도 있고요, 일부가. 그런데 이번 윤석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행정관만 40여 명이 출마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40명 다 했는지 저 수석 말고 비서관 말고 그 밑에 행정관 이게 몇 명? 이거는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또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박근혜, 이명박 청와대와 비교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서 다 통제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가 나가고 싶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 국정을 최고로 책임진 대통령실이 막 다 나오면 됩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갈 사람은 또 최소화해야지. 최소화해야죠. 업무의 연속성상. 다 나가면 안 되죠.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그럼 대통령실을 어떻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세력도 없고 인맥도 없다.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이게 통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각각등 보채라고 하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하는 게 이번 대통령실 엊그제 토요일까지 공천 신청의 결과를 보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건 문서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팩트죠. 이명박 박근혜 때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우려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우려가 이런 겁니다. 이원모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실도 함께 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양지 중에 양지인 강남 을에 공천을 신청했냐. 우리 정부가 장관과 용산 참모들이 양지만 찾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을 노력을 저해하는 움직임이다. 이게 대통령이 대노하면서 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자, 양지만 찾아가는 모습에 서운하다. 이게 아니고 그 모습이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게요. 이런 말입니다. 요게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하는데 공천 룰이 있거든요.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에는 여론조사 40%, 기여도 30%입니다. 이원모 이런 사람들은 기여도 이거 100점 맞아요. 30%.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럼 기여도 100점입니다. 자, 여론조사 이원모. 그럼 대통령의 인사비서가 이원모 하면 여론조사 나쁘게 나올 거예요? 좋게 나올 거예요? 강남에서. 그러면 공정한 이 룰에 의해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다 공천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천을 하는데 그들이 다 공천을 받게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그 공천의 정량적 평가에 하나하나의 정량적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공정한 이 공천 시스템 공천을 니들이 망치는 거야 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모.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부산 해운대 똑같습니다. 부산 해운대도 주진모 전부 다 대통령 말씀 듣고 다른 데로 가세요. 지금도 늦지 않아. 자, 당의 공관위 요청합니다. 오늘 아투TV에서의 지석규 재야정치에서 공관위 요청합니다.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들 측근들 양지로 나간 사람 전부 다 공천 다 주지 말고 다른 험지로 다 보내십시오. 이래야 바로 좌파 민주당과 좌파들이 다 날라간 전부 다 험지라고 해서 현역들이 양보한 지역에 대통령 측근들을 다 내리꽂는다라는 좌파들의 대중선동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 이번 총선 엄청나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200석은커녕 150석은커녕 140석도 못 얻게 됩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양지에 꽂히는 순간 좌파 프레임에 푹 빠지게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실패합니다.
공관위에 정식 요청합니다. 다 밖으로 빼내서 다 다른 데로 다 돌려버리세요. 공천을 안 주든지 정부하면 험지 중에 험지로 내보내시는 걸 지석교회 센슈가 오늘 아투TV 재정치에서 전면적으로 촉구합니다. 자, 구체적인 서울 강남을 이원모, 충남 홍성 예산의 강승규, 여기도 지금 홍문표가 4선 의원인데 여기도 양지 중에 양지. 경북 구미을 강명구 정국정기획비서관 이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산 진갑, 여기도 부산 해운대구도 박성훈 해수부 차관하고 주직무하고 둘이 싸우다가, 둘이 똑같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왜냐하면 박성훈 해수부 차관도 해수부 차관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잖아요. 비서관 저거로. 그렇죠? 둘이 싸우다가 둘이 만나서 서로 얘기한 거야. 야, 너는 그럼 여기서 남고 나는 절로 갈게. 절로 간 사람이 박성훈 해수부 차관. 지들끼리 다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 지역구 조정에서 다 하고 있다니까요. 센슈의 취재 결과입니다. 전부 다 공관이 다 험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번째 꼭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아투TV에서 오늘 시간 관계 배정을 센슈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대노했는데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도 대통령실이 지금 대변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변인이 어제 언론에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여당의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습니다.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공관위원회 빨리 잘 판단하셔서 당장 이번 주에 전부 다 험지로 가는 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이슈 카테고리 끝나고 우리 아투TV에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오늘 탑 기사와 컬럼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해운대 올려. 주진모가 아니라 예, 헛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해운대 을인가 해운대갑인가. 주진우입니다. 예, 주진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지금 대표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요. 이거 전 걱정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좌파들이 이렇게 치고 나올 건데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재용 회장의 1심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라고 판결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자, 좌파들이 대통령과 윤석열, 한동훈, 예, 그 다음에 지금 현 금융감독 원장 있죠? 세 사람을 공격하는 소재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좌파의 프레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판단, 내용은 이렇죠. 자, 부당합병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을 했다고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전현직 임원들 몇 명이죠? 13명인가 14명, 13명까지 합쳐서 기소를 했고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요걸 가지고 법원은 완전히 전체 모든 혐의를 다 무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불법적 행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문서도 만들고, 예, 그게 바로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에는 프로젝트 G 문건 있어 보이죠, 여러분? 프로젝트 G 문건, 그 다음에 M사 합병 추진안, 요 서류가 불법 승계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겁니다. 재판부에. 아투 오늘 일면 탑에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요게 승계 작업 관련 계획을 담은 문서로 보기 어려워. 그럼 뭐야?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에서나 우리가 기조실이나, 그죠? 미래전략연구소 이런 데서 다 이런 그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또는 합병 과정에 이런 그 문서들 다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게 약탈적 불법 합병 계획을 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냥 실무적 차원에서 쭉 검토하고 작성한 거야. 이게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해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자 법원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해 시세 조정했다는 그것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또 여러분 삼바 있지 않습니까? 삼바 그 삼바도 분식회계 했다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당시 주식 흐름과 다수의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봤지만 이거 괜찮다라고 재판부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자 서울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밑에 차장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밑에 또 금감원장 뭐였습니까? 그 밑에 차장 밑에 또 그 담당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이걸 다 했으니까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 이게 하나의 공격 포인트고요.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는데 최순실과 이때 최순실한테 삼성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말도 주고 요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정권과 야합해서 이건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런데 또 실제 삼성은 그런 거 한 적 없어. 전부 다 경영권 승계한 적 없고요. 불법한 적 없고 불법 승계. 정상적인 승계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1심에서 판결되고 이 둘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해명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불법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되고 특히 우판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한동훈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오늘 제야 정치에서 절대로 좌파 대중 선동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를 적어도 자유민주 체제와 이번 총선의 승리로 가져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컬럼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여기에 대해서 내일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KBS 대담에서 녹화 촬영을 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영 KBS를 통해서 방영되는 이 대담에 과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어디까지 담겨 있나 모두 지금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저관여층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지금 그걸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워낙 커진 이슈이기 때문에. 전부 아셨죠? 이거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 한상율 칼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김건희 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야당의 지속적 공세 때문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빌미를 제공한 것도 또 사실이다. 근데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까지가 범벅이 되어서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이거는 센슈는 구분하죠. 여러분도 구분하고 한상률 컬럼도 구분하고 아투TV도 다 구분합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이걸 다 구별하려고 일일이 들어가서 읽어보질 않아요.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언제 이거 구별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의 대중 선동에도 놀아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한상률 우리 컬럼에서 지적하면서 전 국세청장이 얘기하면서 이런 게 옛날에 아테네 시대에도 있었고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것만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장인의 사상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내를 버려야 되느냐 공격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이걸 가지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대통령에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공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한다. 자존심 강한 대통령이 사과할지 안 할지 그리고 사과한다면 어느 정도 수일지 우리는 모른다. 분명한 건 광화문 내거리에 거적을 깔고 대통령이 무릎 꿇어 사과하더라도 민주당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게 사실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어떻게 사과하더라도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그 밖의 국민들은 어찌해야 할까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상율 우리 국세청장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어찌해야 할까? 설사 대통령의 언급이 성에 차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재발 방지 약속만 확실히 한다면 2005년 전 아테네의 시민들이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함께 연하의 여성과 살았던 아스파시아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아테네 시민들의 현명함을 받아들인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제외하고 과연 이번 논란이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라는 게 한상율 오늘 컬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가 어떻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재발 방지만 될 수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략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대중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재발 방지 다시는 이루어질 수 않는 방지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해 주기를 한상율 컬럼에서 여러분께 국민들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